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그녀는 일리인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와 동시에 고통을 느낄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안톤 체호프 지음. 불행. 공증인 르비안체프의 아내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20대쯤 된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이웃 별장에 사는 변호사 일리인과 함께 조용히 숲속길을 거닐고 있었다. 오후 4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오솔길 위 하늘에는 하얀 솜털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 맑고 푸른 조각 하늘이 군데군데 보였다. 구름은 높다란 노송의 우죽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다. 고요하고 무더운 날이었다. 저 멀리 숲속길이 나직한 철도 노반에 의해 갈라져 있었다. 오늘은 왠지 총을 든 보초가 노반 위를 걷고 있었다. 노반 뒤로 녹슨 지붕 위에 6개의 돔이 있는 커다란 교회가 하얗게 보였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땅을 바라보고 양산 끝으로 작년에 떨어진 나뭇잎을 건드리며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서 기뻐요. 당신과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해야만 해요. 부탁인데 이반 미하일로비치, 당신이 진정 날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내 뒤를 그만 쫓아다니세요. 당신은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좋지 않은 눈길로 날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며 요상한 편지를 쓰시고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글쎄 어쩌자고 이러세요. 네? 일레이는 잠자코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몇 걸음을 떼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안 지 5년째가 되지만 최근 2, 3주 동안 당신은 너무나 변했어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이반 미하일로비치.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곁눈질로 흘끗 동행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솜털구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터무니없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의 안색처럼 표독스럽고 변덕스러우며 산만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니 놀랐군요. 루비안 체프 부인은 어깨를 흠칫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장난을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는 결혼한 몸이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딸도 있고요. 정말로 당신에겐 이게 아무렇지도 않나요? 게다가 나의 오랜 친구인 당신은 가족에 대한 내 입장이나 일반적인 가족의 기초에 대한 내 입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일레이는 화가 나서 투덜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의 기초라. 일레이는 중얼거렸다. 이런. 네, 그래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떤 경우든 가정의 평화를 소중히 여겨요. 내 남편 안드레이와 딸을 불행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그러니 부탁이에요. 이반 미하일로비치, 제발 날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예전처럼 선량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당신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한숨과 탄식일랑 그만두고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다시 일리인의 얼굴을 곁눈질했다. 일리인은 눈길을 위로 향한 채 안색이 창백했고 화가 나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루비안 체프 부인은 왜 일리인이 화를 내고 무엇에 분개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리인의 창백한 낯빛을 보고 감동했다.
화내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알겠죠? 자, 우리 악수해요. 일리는 그녀의 포동포동한 작은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다. 나는 풋내기가 아닙니다. 일리는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우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만. 모든 게 해결됐고 끝났다니까요. 벤치까지 왔으니 앉아요. 소피아 페트로브나의 마음은 달콤한 휴식의 느낌으로 가득 찼다. 가장 어렵고 미묘한 얘기는 다 했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하여 끝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면서 일리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일리인을 바라보았다.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이기적인 우월감으로 그녀는 흐뭇했다. 사내답고 사나운 얼굴에 크고 시커먼 턱수염을 기른 강하고 거대한 남자. 현명하고 교양이 있으며 소위 재능 있는 이 남자가 자기 옆에 순순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그녀는 마음에 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일리인이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가족의 기초. 하고 말하는군요. 당신이 말 안 해도 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나도 내 행동이 죄스럽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 어쩌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해서 뭐합니까? 입에 발린 소리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나는 이미 5번이나 당신 곁을 떠났다가 언제나 도중에 되돌아오곤 했어요. 직행 기차표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한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또 엄청 싸우고 있지만 내가 강단이 없고 연약하고 소심하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성과는 싸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싸울 수 없다고요. 내가 여기서 달아난다고 해도 천성이 내 옷깃을 잡는 겁니다. 정말 속되고 추악하고 무력한 존재죠. 얼굴이 붉어진 일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 옆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나는 개처럼 으르렁대고 있군. 일리인은 주먹을 주면서 투덜거렸다. 나는 스스로를 증오하고 경멸해 방탕한 소년처럼 남의 아내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며 바보 같은 편지질이나 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니. 에휴. 일리인은 머리를 움켜쥐고 투덜대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당신도 진실하지 못해요. 일리인은 비애를 느끼며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아름답지 않은 장난을 반대한다면 왜 여기에 왔나요?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거죠? 나는 당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하고 솔직한 대답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솔직한 대답 대신에 매일 우연히 나와 만날 기회를 엿보며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점잖은 부인이 뜻밖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북함을 벼랑간 느꼈다. 당신은 마치 내가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난 항상 당신에게 솔직한 대답을 했고 오늘도 당신에게 간청했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에 간청을 한다니요. 만약 당신이 저리 가라고 딱 잘라 말했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애매한 말 뿐이었어요. 정말 당신은 날 가지고 노는 건지 아니면 대체
일리는 말끝을 흐리면서 두 주먹으로 머리를 받쳤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자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생각에서도 일리인의 구애를 거절해 왔음을 상기했다. 동시에 변호사의 말에도 일말의 진실이 깃들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불평에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거북해서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잘못이 있단 말이군요. 당신의 불성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일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당신의 불성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 갑자기 성실해진다면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철학에 관심이 없었지만 화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기뻐하며 물었다. 그건 왜 그렇죠? 야만인이나 짐승들만이 성실하기 때문이죠. 만약 문명이 여자의 정숙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면 이미 성실함은 어울리지 않아요. 일레이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모래를 파헤쳤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대체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마음에 들었다. 루비안체프 부인은 무엇보다 재능 있는 남자가 자기처럼 평범한 여자와 분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창백하고 생기 넘치며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젊은이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녀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대인인 일리인의 멋진 대담성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저하거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문득 알아채고 깜짝 놀랐다. 실례지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왜 당신은 불성실에 대해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간청하니 선량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날 조용히 내버려둬요. 진심으로 부탁해요. 좋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죠. 일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내 이마에 총알을 박을지 아니면 멍청하게 고주망태가 될지. 어차피 나는 실패를 면할 수 없겠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천성과의 투쟁도 마찬가지죠. 광기와는 어떻게 싸워야 하죠?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신다면 어떻게 그 흥분을 극복할 건가요? 만약 당신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착 달라붙어 밤이나 낮이나 바로 여기 있는 소나무처럼 내 눈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의 생각, 희망, 꿈,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의 것이 되었을 때 이 저주스럽고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상에서 벗어났고 일과 친구들도 버렸고 나의 신마저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일리인으로부터 물러나서 깜짝 놀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는 온통 뭔가 굶주린 듯 간청하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자신의 눈을 그녀의 겁먹은 듯한 커다란 눈 가까이로 가져가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는 괴로워요. 맹세허건데 몹시 괴롭지만 당신의 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불시에 일격을 당한 듯한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일레인을 제지할 수 있는 말을 급히 생각해내려고 했다. 가버리자 하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러나 일어나려고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일리인이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의 무릎을 끌어안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멋지게 말했다. 공포와 혼란 때문에 그녀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따뜻한 육탕에 있는 것처럼 무릎이 기분 좋게 조여드는 이 위험한 순간에 그녀는 어떤 사악한 간교함을 느끼며 자신의 감각 속에서 분별력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는 미덕 대신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술꾼에게서나 볼 수 있는 무력, 나태,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 저 멀리 있는 한 조각의 양심이 너는 왜 떠나지 않느냐? 떠나야만 하지 않느냐? 하고 짓궂게 놀리고 있었다. 내면의 분별력을 찾으면서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은 일리인의 손을 어째서 뿌리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일리인과 동시에 황급히 좌우를 살펴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지만 돈을 받고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늙은 수의들처럼 소나무와 구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준엄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초가 말뚝처럼 노반 위에 서서 벤치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볼 때면 보라지.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봐요. 마침내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는 손을 내젓고 듣기 싫은 질문을 피하면서 속삭였다. 목이 쉰 듯한 요란한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외부의 차가운 소리를 듣고 르비안체프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가봐야 해요. 급히 일어서면서 그녀가 말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 내 남편 안드레이가 저 기차를 타고 올 거예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줘야 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노반 쪽을 바라보았다. 먼저 기관차가 천천히 지나갔고 그 뒤로 차량들이 보였다. 그것은 르벤체프 부인이 생각했던 별장행 기차가 아니라 화물열차였다. 차량들이 하얀 교회를 배경으로 마치 인생의 나날들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졌다. 차량은 끝이 없어 보였다. 마침내 차량 행렬이 끝났고 차장이 탄 불 켜진 마지막 차량이 푸른 숲 너머로 사라졌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일리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심하고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모욕을 느낀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자기 무릎을 껴안게 했다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지금 그녀는 한시 바삐 별장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변호사는 간신히 그녀를 뒤따라갔다. 숲속길에서 좁은 오솔길로 돌아서면서 그녀는 일리인의 무릎에서 모래만 보았을 정도로 재빨리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뒤따라오지 말라고 그에게 한 손을 내저었다. 집으로 달려온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5분쯤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서서 때론 창문을 바라보고 때론 책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아, 나쁜 년.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몹쓸 년. 그녀는 자신을 나무라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일리인의 구애를 거절해왔지만 그와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끌렸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발밑에 몸을 던졌을 때 그녀는 이상한 희열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떠올렸다. 이제야 수치심으로 시근덕거리면서 그녀는 자기 뺨을 후려갈기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가엾은 안드레이. 그녀는 남편을 떠올리면서 되도록 얼굴에 상냥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생각했다. 불쌍한 내 딸 바리아는 자기 엄마가 어떤 여잔지 모를 거야. 날 용서해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해. 정말.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엄마이고 일리인에게 말한 가족의 기초를 아직 훼손하지 않았음을 자기 자신에게 입증하고 싶어진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아직 남편을 위해 식탁을 차리지 않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요리사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로와 허기에 지친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고 남편이 가엾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수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을 위해 직접 식탁을 차린 적이 없었다. 이윽고 딸 바랴를 발견한 그녀는 두 손으로 딸을 안아 올리며 뜨겁게 껴안았다. 딸이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런 걸 의식하고 싶지 않아서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고 정직하며 좋은 사람인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안드레이 일리치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남편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지나친 거짓 감정은 그녀에게 초조와 고통만 남겼을 뿐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서 괴로워하며 화를 냈다. 사람들은 불행에 처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된다. 그 후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자기 마음이 뒤죽박죽이어서 빠르게 날아가는 참새들을 세기 힘든 것처럼 사례를 분별하기 힘들었었다고 말하곤 했다. 예컨대 남편이 집에 도착한 것이 기쁘지 않았고 식탁에서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에 대한 증오가 시작되었다고 그녀는 벼랑간 결론을 내렸다. 허기와 피로에 지친 안드레이 일리치는 수프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대뜸 소시지부터 먹기 시작했고 관자놀이를 움직이며 쩝쩝 소리를 내고 씹으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오 세상에.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왜 저렇게 역겹게 씹어먹을까? 감정의 혼란 못지않게 그녀의 생각에도 혼란이 일어났다. 불쾌한 생각과 싸우면서 경험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루비안 체프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일리인의 모습, 그의 무릎에 묻은 모래, 솜 같은 구름, 기차 등이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상상 속에 떠올랐다. 그런데 왜 나는 오늘 바보같이 거길 갔단 말인가? 그녀는 괴로워했다. 난 정말로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여자인가?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법이다. 안드레이 일리치가 마지막 접시를 비웠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남편에게 얘기하고 위험에서 벗어나자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안드레이,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어요. 식사를 끝내고 나서 자리에 누워 쉬려고 프로코트와 장화를 벗고 있는 남편에게 그녀가 말했다. 뭔데? 여길 떠나요. 어디로? 시내로 돌아가긴 아직 이른데. 아니, 여행을 가요. 아니면 여행 비슷한. 여행이라. 공중이는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다. 나 자신도 때론 여행을 꿈꾸지만 어디 우리에게 그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무실은 누구한테 맡기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정말로 지루한 모양이지.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동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녀는 일리인이 이런 기회를 기뻐하면서 자기와 함께 같은 기차에 같은 차량을 타고 가는 상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배불리 식사를 했지만 여전히 피곤해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왠지 그녀의 시선이 줄무늬 양말을 신고 있는 여자 발처럼 작은 남편의 발에 멎었다. 양쪽 양말 끝에 실밥이 쑥 빠져나와 있었다. 드리워진 커튼 뒤에서 호박벌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앵앵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실밥을 바라보고 호박벌이 앵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차를 타고 가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 일리이는 밤이나 낮이나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의 무력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심적 고통으로 하얗게 질리기도 하면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방탕한 소년으로 자처하고 그녀를 힐난하기도 하며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는다. 그리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승객들이 잠들거나 정거장으로 나가는 틈을 타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숲속의 벤치에서처럼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는다. 그녀는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나 혼자는 안 가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과 함께 가야만 해요. 실없는 소리 그만둬, 소포치카. 루벤체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것만을 원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리라 결심하자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느꼈다. 그녀의 생각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분도 좋아졌다. 심지어 모든 일을 생각해 볼 여유도 생겼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공상을 해봐도 어쨌든 떠나야만 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서서히 밤이 찾아왔다. 그녀는 응접실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다. 창밖에 깃든 저녁의 활기, 음악 소리, 무엇보다 영리한 자신이 불행을 잘 수습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다른 여자들이 내 입장이었다면? 하고 평온해진 양심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마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렸을 거야. 그런데 그녀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긴 했지만 지금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고 수치심도 없다. 그녀는 자신의 정숙함과 결단성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3번씩이나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지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남자들은 카드놀이를 하려고 식당에 자리를 잡았고 부인들은 응접실과 테라스를 차지했다. 일레이는 맨 나중에 나타났다. 그는 슬퍼 보였고 병자처럼 침울했다. 그는 소파의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저녁 내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명랑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가 오늘은 줄곧 침묵을 지키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눈 주위를 긁고 있었다.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 그는 억지로 윗입술에만 미소를 띠고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5번 재치 있게 말을 했지만 그것도 거칠고 무례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보기에 그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았다. 이제야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불행한 남자가 농담할 입장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출세와 청춘의 최상의 나날들을 망치면서 마지막 남은 돈을 별장에 써버렸고 어머니와 누이들을 내팽개쳤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의미의 단순한 박애정신 때문이라도 그를 진지하게 대했어야만 했다. 그녀는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만약 이 순간에 그녀가 일리인에게 다가가 안 돼요 라고 말했다면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절하기 힘든 힘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말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의 좁은 이기심이 오늘 저녁처럼 강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불행한 일리인이 바늘방석 위에 있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일리인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와 동시에 고통을 느낄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 미모, 도도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차피 이곳을 떠나기로 했으니 오늘 밤에는 자기에게 자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쉴 새 없이 깔깔대기도 하고 특별한 감정과 영감을 느끼며 노래도 불렀다. 그녀에게 모든 것이 즐겁고 우스웠다. 그녀는 벤치에서의 사건과 자기를 바라보던 보초를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그녀에겐 손님들도 일리인의 대담한 재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넥타이핀도 우스웠다. 넥타이핀은 다이아몬드 눈이 밝힌 붉은 뱀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이 뱀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녀는 그 뱀에게 키스를 하고 싶을 정도였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반쯤 술에 취한 듯한 흥분 속에서 신경질적으로 로망스를 불렀다. 그리고 마치 타인의 슬픔을 조롱하는 듯 잃어버린 희망과 지난 세월과 노년에 대한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골랐다. 노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하고 그녀는 노래했다. 그러나 그녀는 노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웃고 노래 부르는 사이에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손님들은 12시에 흩어졌다. 일리이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갔다. 소피아 페트로브나에게는 아직도 그를 테라스의 맨 아래 층계까지 배웅할 수 있는 대담한 용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떠난다는 것을 그에게 선언하고 싶었고 이 선언이 그에게 어떤 인상을 자아낼지 보고 싶었다. 달은 구름 속에 숨었다. 그러나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그의 외투자락과 테라스의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위는 밝았다. 일리인의 창백한 얼굴과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서 윗입술을 삐죽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소냐, 소네치카, 나의 소중한 여인. 그는 그녀가 말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중얼거렸다. 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 그는 갑자기 사랑의 발작에 휩싸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욱더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쏟아냈고 아내나 애인을 부르듯이 이미 너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녀에겐 뜻밖의 일이었지만 그는 벼랑간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다른 손으론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의 소중하고 매혹적인 여인.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맞춤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솔직해져서 이제 내게로 와요. 그녀는 그의 포옹에서 빠져나와 분노와 격분의 모습을 보이려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분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자랑하던 정숙함과 순수함도 평범한 여자들이 모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뱉는 진부한 말만 하게 할 뿐이었다. 당신은 미쳤어요. 자, 갑시다. 일리인이 말을 이었다. 지금. 그리고 숲속의 벤치 옆에서 나는 당신도 나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도 벌을 면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날 사랑하면서 괜히 자기 양심과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기에게서 떠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의 레이스 옷소매를 붙들며
재빨리 말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신은 사랑의 힘에 따라야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소냐. 이미 판결은 내려졌는데 왜 집행을 미루는 겁니까? 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와 날쌔게 문 뒤로 사라졌다. 응접실로 돌아온 그녀는 기계적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오랫동안 악보의 속표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흥분과 격정 때문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나태와 우수가 뒤섞인 두려운 연약함 뿐이었다. 양심은 그녀에게 너는 오늘 밤에 미친년처럼 추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아까 다른 남자가 테라스에서 널 껴안았는데 너는 지금까지도 허리와 팔꿈치 부근에 어떤 야릇한 감촉을 느끼고 있다고 소곤거렸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촛불만 타오르고 있었다. 루비안체프 부인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피아노 앞의 등받이 없는 둥근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극도로 피곤한 그녀의 상태와 어둠을 이용하기라도 하듯이 물리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욕망은 마치 구렁이처럼 그녀의 사지와 영혼을 칭칭 휘감았고 매 순간 커지기 시작했다. 이미 욕망은 이전처럼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뚜렷이 서 있었다. 그녀는 꼼짝 않고 일리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30분쯤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느릿느릿 일어나 간신히 침실로 걸어갔다. 안드레이 일리치는 벌써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열린 창가에 앉아서 욕망에 몸을 맡겼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은 없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제히 하나의 뚜렷한 목표 주위로 밀어닥쳤다. 그녀는 싸우려고 했지만 금방 한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적이 얼마나 강하고 완고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 적과 싸우려면 힘과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녀의 출생과 교육과 삶은 그녀가 기댈 만한 힘을 전혀 부여하지 못했다. 부도덕한 것, 몹쓸 년. 소피아는 자신의 무력감에 욕설을 퍼부었다. 너는 바로 이런 여자였더냐? 그녀는 자기가 아는 온갖 욕설로 자신을 나무랐고 창피하고 굴욕적인 많은 진실을 자신에게 말했을 만큼 그녀의 모욕당한 정숙함은 이런 무력감으로 붕괴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도덕적인 여자가 아니었고 지금껏 타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럴 구실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녀가 벌인 하루 동안의 싸움은 장난이자 코미디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싸워왔다고 하자.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싸움인가? 매춘부들도 몸을 팔기 전에는 자신과 싸우다가 결국 팔려나간다. 싸우는 건 좋다. 그러나 우유처럼 하루 만에 응결되었다. 하루 만에. 자기를 집에서 끌어내려는 것이 감정이나 일리인의 인격이 아니라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감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장에 사는 방탕한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미를 잃은 새끼새처럼. 창밖에서 누군가 목신 소리로 나직이 노래했다. 만약 가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아주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그녀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여보, 우리 떠나는 거죠? 네? 그래, 혼자 떠나라고 이미 말했잖아. 그러나 여보, 그녀가 말했다. 만약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날 잃을지도 몰라요. 아마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누구랑? 안드레이 일리치가 물었다. 누구랑 사랑에 빠지든
당신에게 마찬가지 아닌가?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소리쳤다. 안드레이 일리치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늘어뜨리고는 깜짝 놀라서 아내의 어두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실없는 소리. 그는 하품을 했다. 안드레이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깜짝 놀랐다. 잠시 생각하고 나서 아내에게 몇몇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던진 뒤 그는 가정과 부정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10분쯤 맥없이 얘기하다가 잠자리에 누워버렸다. 그의 금언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세상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 태반은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창밖에는 아직도 별장 거주자들이 거닐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소매가 없는 가볍고 긴 덧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겐 잠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아직 남아 있었다. 당신 자요? 나는 산책하러 가요. 같이 안 갈래요?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고 선선했다. 그녀는 바람도 어둠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녀를 앞으로 떠밀었고 만약 걸음을 멈추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등을 밀칠 것만 같았다. 음탕한 것. 그녀는 기계적으로 중얼거렸다. 몹쓸년. 소피아는 숨을 헐떡거리며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고 자기 발의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를 앞으로 밀친 것은 그녀의 수치심보다도 이성보다도 공포보다도 더 강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하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자들의 일탈과 욕망, 불륜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